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여 년간 이어온 이제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시장에 이제 사실 돈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 돈이 다 부동산에 이제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폭등의 이제 시점이 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결코 정상은 아닙니다. 맞아요. 진짜 많이 올랐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얼마나 이게 비정상적이냐면은 수치적인 부분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 2년 전에 6억 정도에서 지금은 8억 8천, 거의 9억 정도 수준으로 약 40% 가까이나 폭등을 했죠. 대한민국 1인당 GNI가 평균 2에서 3%씩 매년 상승을 하는 것 대비 집값은 그것의 10배 넘게 폭등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한 가구의 가계 소득이 맞벌이 기준으로 약 한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가정에서 돈을 일절 한 푼 안 쓰고 다 모아야 15년이 있다가 서울의 중간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저축을 그래도 절반 정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년 정도는 돈을 모아야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빚을 갖고 있는 가계 같은 경우 통계 자료를 보니까는 소득의 약 30% 정도를 이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을 벌면은 150만 원은 지금 원리금 상환에, 그러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진짜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했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빨리 빚져서 아파트를 사야지, 왜 그러고 있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노동소득보다, 그러니까 자본소득 상승률이 훨씬 높은 사회가 됐고, 다시 말해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쉬운 사회가 이제 되어버렸죠. 상황이 이러니까는 사실 예전에는 한 40대, 50대 정도 돼야 관심을 가지던 부동산이 지금은 20, 30대부터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IMF와 금융위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2, 3년 동안의 상승률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이죠. 특히 과거의 어떤 비트코인 사태처럼 지금이 아니면은 더더욱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자산을 뻥튀기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이런 투기적인 수요까지 겹치면서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은 엄청난 속도로 이제 급등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 반드시 폭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결국 수요는 감소한다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이면에는 뭐 어떤 공급 부족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최근 어떤 수년간 다주택자들의 비율이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한 통계를 보더라도 사실 집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새 집에 대한, 새로운 집에 대한 수요가 기존 주택들이 노후화가 되면서 이 타이밍이 겹치면서 폭발한 것이죠. 이게 마치 주택 부족 현상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배경에는 사실 좀 음모론이기는 하지만 주택 재건축 수요와 또 이런 명분을 얻기 위한 건설사들의 몸부림도 좀 작용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새로운 땅은 부족하고 수요도 부족하고, 결국 기존 주택을 부수고 새 집을 지어야 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주택자들이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 단순히 리모델링을 추진을 해봤자 이거는 실패할 게 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용적률 상향을 할 수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입니다. 이는 기존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없이 새 아파트를 주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자들의 반대가 적어서 어떤 이 재개발의 수요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런 저의 생각이 진짜든 아니든 지금까지는 마치 공급이 엄청나게 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앞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생산 인구가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저출산과 인공지능입니다. 일단 저출산이 당장의 전체 인구를 빠르게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기대 수명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출산이 사실 진짜 무서운 이유는 생산 인구를 빠른 속도로 줄인다라는 거예요.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젊은 층의 생산 인구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고령층의 이 생산 인구마저도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생각하는 것보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더 빠르게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8년까지 생산 인구가 상승한 이런 속도 대비 앞으로 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산 인구 감소 현상이 아파트 수요와 무슨 상관이 있냐? 주변의 산부인과 사라지는 속도를 참고하시면은 이 생산 인구 감소가 한 국가와 그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감이 좀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는 맞다.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택 수요에 대한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이는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면서 나타난 이 현상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1인 가구 증가가 아파트 수요를 이렇게 떠받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헛소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내수 폭망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이제 폭발하는 것이죠. 이 부분 역시 이제 저출산이 사실은 크게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내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은 굳이 제가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이 부채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이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이에요. 최근 통계를 보면 부채가 있는 30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의 약 39%를 부채 상환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미친 세상인 거죠. 이러니 이 젊은 분들이 아이 낳을 생각을 못하고 결혼을 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와 연관된 어떤 산업이 먼저 죽어갈 테고 그 다음은 또 그 연관된 산업, 또 그 다음 산업이 이제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여기저기서 이미 발생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느 지방의 한 아파트가 4,200가구를 모집을 하는데 4,000가구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가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자영업의 어떤 폐업률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는 자동차 생산 공장도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좀 멀리서 봤을 때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작은 가게가 하나 망해서 연체가 발생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작은 회사가 하나 망하고 또 거기에서 실직한 직원이 연체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가게가 망하고 조금 더 큰 회사가 망합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큰 대기업은 물론 은행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큰 건물에 작은 균열을 하나 생겼다라고 해서 쉽게 그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은 몇 초 내로 무너지게 되죠.
경제도, 한 국가의 경제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부분이에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떤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 몰릴 거기 때문에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어떤 부동산은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이 역시도 대단한 헛소리입니다. 왜냐?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방의 어떤 도시들이 소멸되도록 정치인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기업을 옮기든 뭐 국회를 옮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결코 현재 패턴에서 반대로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럽이나 어떤 미국의 선거 어떤 결과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어떤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심각한 이 부의 편중을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보유세 엄청 올리고 또 고소득자들 소득세 엄청나게 이제 올립니다. 그렇게 거둔 세금을 통해서 형편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자산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게 되겠죠. 바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 아주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면은 사실 사회가 이렇게까지 분열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어떤 이 부의 편중이 굉장히 극대화가 되고 심각해지면 사회는 굉장한 갈등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결국 가진 자들이 스스로 자기 것을 내놓을 리가 없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국민 봉기로 지금 시대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사회가 좀 강제적으로 회수하게끔 만들어지겠죠. 즉 정리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정책, 뭐 혹은 뭐 공약 이런 거는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는 자연스럽게 향후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좀 누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계속해도 여전히 뭐 부동산 뭐 낙관론을 펼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좀 특별한 국가라서 뭐 일본과 같은 폭락은 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리고 뭐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뭐 폭락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빠른 속도로 이 출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사실 어느 국가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결코 어떤 경제 측면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수요의 변화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동산의 어떤 폭락 가능성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